이렇듯 두 번째 미신은 학생이 어떤 술기를 수행한 경험이 없다면 환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학생과 교육자는 어떤 학생의 술기가 그 학생이 처음 해보는 것이라면, 특히나 실제 환자에게 처음 해보는 것이라면 환자는 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설령 동의를 하더라도 환자는 매우 불안해할 것이고, 그래서 학생이 제대로 술기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챕터 5에서 본 것과 같이 학생의 실제 경험 수준 혹은 어떤 시니어리티가 얼마나 어떤 상급 학습자인지, 상급 학년인지 혹은 경험이 많은지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거나 아예 그러한 이야기를 애초에 꺼내지 않는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처럼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환자한테 온전한 인폼드 컨센트의 기회를 주지 않게 되면 학생은 배움이란 것은 환자로부터 도둑질해야 하는 것이라고, 혹은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시 정직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정말 학생이 어떤 술기를 처음 하는 것이라면 거부할까요? 이 미신에 대해서도 이 책의 저자들은 몇 가지 연구 결과를 근거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는 더 상급 학습자일수록 참여하게 할 의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상당히 침습적인 first time procedure, 즉 어떤 침습적인 프로시저를 처음 수행하는 경우라도 학생이 충분한 관리 감독 하에 있다면 그 술기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표 6.2나 박스 6.6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인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만약 어떤 학생이 처음이라면, 어떤 술기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만약에 일이 다 벌어진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매우 화가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흔히 하는 오해나 흔히 갖고 있는 미신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학생 참여에 대한 동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자가 교육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생 참여에 대한 동의가 암시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저 책의 저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마취가 된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동의와 관련하여 전문 직업적 딜레마로 보고한 것 중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교육병원에 있다라는 것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핑계로 흔히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는 환자는 그러나 학생이 수술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수술을 혹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수련 단계에 대해서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 집도의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학생 입장에서는 수술장에 학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환자 동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은 압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permission, 허락이라고 번역했는데
퍼미션을 요청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학생의 수술 참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따라서 다음 박스에서 보여질 환자의 의향은 다음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에바의 행동과 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답은 상당히 자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학생의 참여가 페이션트 케어보다 학생의 학습을 위한 것이라면 환자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러하고, 그리고 학생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혹은 꼭 그래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문직업성과 관련한 다른 많은 것들이 그렇듯 동의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계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학습과 환자를 위한 의료, 이 두 가지에 동시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가 과연 동의할까? 앞에서 몇몇 연구와 표를 통해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아마도 정답은 그렇다, 즉 동의를 할 거다 일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시로서 어떤 몇 가지 연구에서 환자의 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신과 실제 연구 결과를 종합한다면 환자는 교육병원이나 수술실 같이 어떻게 보면 학생이 당연히 학습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교육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학생이 자신의 돌봄 혹은 진료, 케어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의에 대한 원칙이 아무리 명확해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흔히 발생하는 동의와 관련한 딜레마, 전문직업성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신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학생 참여에 대한 환자 동의를 둘러싼 미신을 얘기한 것은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 존재하고 발생하는 어떤 문제 혹은 미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많은 동의와 관련한 딜레마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의과대학생이 흔히 이러한 동의와 관련한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생이 흔히 경험한다라는 말은 보건의료계, 여기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는 의과대학생뿐만 아니라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그룹을 다루는데, 그렇게 학생 그룹마다 동의와 관련한 딜레마 보고의 빈도가 다르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임상 현장, 워크플레이스에서 어떤 각과마다 학생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생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는, 의과대학생이 주로 관찰자이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학습자 역할에 더 가까운 반면, 다른 보건의료계, 즉 치의학, 간호학, 물리치료과 같은 경우에서는 학습자 혹은 학생이 케어 프로바이더의 역할도 어느 정도 겸하고 있다는 것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과대 학생이 주로 관찰자의 입장이면서 학습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의에 관한 문제를 가장 흔히 겪는 이유가 되고, 학습자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의과대 학생이 어떤 헬스케어 인터벤션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환자의 이득보다는 종종 자기 자신의 교육적 이득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딜레마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와 관련한 전문직업적 혹은 전문직업성 딜레마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진이 어떤 인터벤션을 하면서 환자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환자 진료 활동에 유효한 동의 없이 학생이 참여하는 상황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환자 대상의 학습 활동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유효한 동의 없이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박스 6.8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여러가지 흔한 동의와 관련된 전문직업성 딜레마의 첫 번째 유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터벤션에 대해서 유효한 환자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종종 보건의료 전문직 혹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벤션을 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유형은 아무튼 이런 경우고, 이런 상황은 환자가 동의할 능력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겼거나 혹은 영구적 혹은 지속적으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본 학생들은 환자의 유효한 동의 없이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환자의 자율성이나 신체 완전성, 여기서는 영어로는 bodily integrity라고 되어 있는 신체 완전성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의료진이 빨리 인터벤션을 끝마치는 것과 같이 환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이 박스 6.9의 내러티브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동의와 관련된 전문직업성 딜레마의 상황은 페이션트 케어 활동에 유효한 동의 없이 학생이 참여하는, 즉 동의 없이 학생이 페이션트 케어 활동을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1번의 딜레마 유형과 다른 것은, 앞서서는 의료진이 동의 없이 혹은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학생, 즉 학생 자신들이 그렇게 동의를 얻지 않고 어떤 페이션트 케어 활동을 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과대학생에게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동의의 위반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박스 6.2 내러티브 두 번째에 피지오테라피 학생의 경험이 실려 있습니다. 방금 전 내러티브와 같이 학생이 환자의 동의에 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료 행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페이션트 케어 활동을 수행한 경우도 있지만, 이와 조금 다르게 어떤 경우에는
환자에게 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도록 제공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환자가 이해해야 할 능력이 충분치 않아서 발생하는 딜레마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가 모두 모국어가 아닌데 통역가가 없는 상황에서 한 학생이 겪었던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스 6.9의 세 번째 내러티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딜레마의 유형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 활동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유효한 동의가 없이 학생이 참여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환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으로서 프로시저나 익제미네이션을 수행했던 환자 대상의 학습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딜레마는 많은 경우에 의과대학생이 겪고 있었고 예컨대 환자가 마취되어 있어서 동의 능력이 없을 때 비뇨생식기계의 어떤 검사나 프로시저를 참관하거나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학생들은 환자가 동의를 강요받았다거나 환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했다거나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진행적 과정이 아니라 한번 동의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일회성 사건으로 보는 경우에 동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 6.10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가지 동의와 관련된 전문직업성 딜레마의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건의료계 학생들이 언급한 동의 관련 딜레마 내러티브에는 여러가지 정서적인 이야기, 이모셔널 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딜레마는 학생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였고 여기에는 불안 혹은 불편함, 뭔가 잘못됨, 걱정됨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으로는 학생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환자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시니어 의사에 대한 불만 등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 혹은 감정을 느낀 한 가지 예시로 유효한 동의 없이 환자의 직장 검진을 참관한 후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약간의 자기 혐오를 경험한 제니스라는 학생의 이야기를 박스 6-11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니스는 어떤 동의와 관련된 랩스, 즉 어떤 실수나 어떤 문제에 순응한 다른 많은 학생들처럼 검사에 참관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고 이 전문직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의 침식을, 즉 이러한 감정이 무뎌지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자기 혐오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학생과 달리 이런 동의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경험을 이야기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저항한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정서로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처럼 동의와 관련된 딜레마로 인해서 도덕적인 어떤 고뇌 혹은 디스트레스를 겪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의 크기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와 관련한 딜레마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보건의료계 학생이 겪는 도덕적 디스트레스의 강도는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커지는 상황을 disturbance, 감소하는 상황을 habituation 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으로는 특히 의과대학생의 경우에 감독 의사가 혹은 지도 의사가 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환자 검진을 시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덕적인 디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러한 동의와 관련된 과오나 실수를 학습의 목적이 있으며 이것이 결국 미래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스 6.2 12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어떤 동의에 관련한 랩스 상황을, 어떤 실수나 어떤 과오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에 동조하게끔 부추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 순응하지만 또 저항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의와 관련된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즉 어떤 선배 의사나 혹은 지도 의사의 지시에 순응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떤 선배이자 교육자로부터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어떤 여파가 발생할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에 순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인터벤션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 비록 동의가 당장은 유효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환자가 동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미심쩍게 느껴지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지시 혹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순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이나 수련생이, 트레이니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순히 따르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고, 가장 흔한 저항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에 대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저항의 형태로는 지시자,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챌린지 혹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혹은 지시자가 범한 어떤 실수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를 했을 때 어떤 학생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없었지만, 또 어떤 학생은 이 챕터의 초반에 나온 것처럼 핀잔을 듣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팀 전체가 그러한 우려를 드러낸 학생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순응을 해야 하는지 혹은 저항을 해야 하는지, 옳은 행동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에 따르면 개인적인, 전문 직업적인 책무에 관한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환자와 학습자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동의와 관련된 과오 혹은 실수에 저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항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여파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미묘하고 간접적인 전략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의사의 어떤 부적절한 혹은 동의와 관련된 실수가 있을 때 학생은 오히려 환자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자신이 현재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환자에게 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혹은 학생이 직접 환자에게 우려를 표하고 환자가 이 우려에 대해서 학생 참관을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실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혹은 이러한 동의와 관련된 랩스를 적절히 보고하는 방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디브리핑을 위해서 동료나 친구나 튜터와 이야기하는 혹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도 조금 더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떤 간접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상교사에게, 즉 자신을 가르치는 어떤 지도교사 혹은 교수가 되었든 전공의가 되었든 자신을 가르치는 임상의 클리니컬 티처에게 명확하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혹은 수행 능력에 대한 피드백은 승무원 자원 관리, 여기서는 CRM이라고 약자로 표현한 승무원 자원 관리에서 중요한데, 이때 의사소통의 타이밍과 관련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는 단계를 조금 더 간접적인 것부터 직접적인 것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짧고 명확하고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예로 들고 있는 문장은 X 선생님, 나는 우리가 동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가치를 함축하는 중요한 단어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X 선생님, 저는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편안하지 않다,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다 라고 약간의 가치를 함축하는 단어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피드백이 무시당하는 경우에 대비책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스 6.13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